옮기고 나니까 진짜 너무 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자고 일어나니까 저희 단지가 막 자고 일어나니까 1,000만 원씩 올라가고 뭐야 그 다음날 되니까 2,000만 원 올라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현진님 모시고 초기 재건축 네.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진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면서 현재 휴직중으로 서울의 초기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너무 좀 궁금해서 네. 좀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정말 많고 많은 그런 뭐 종목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초기 재건축을 투자를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선 맨 처음에 제가 아파트를 사게 된 이유는 이게 사실 재건축이어서 샀다기보다는 샀던 그 당시가 2017년 거의 말이었고 제가 이제 막 30이 되는 그런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나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동네에 이미 아파트를 조그마한 걸 하나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취준생이던 시절에 엄마가 보유하고 계신 그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면서 취업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 인근이 저렴한데 좀 사람 냄새도 좀 나고 자연환경도 조금 가까이 있어서 괜찮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여기가 이런 분위기의 곳이구나 라는 거를 결혼 전에는 그냥 느낌으로만 알고 있다가 결혼하고 이제 저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만 2돌 정도가 될 때 저희가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약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조금 무섭게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전세 살거나 월세 살면 2년마다 뭔가 거주지를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런 약간 무서운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월세나 전세는 내가 해야 되는 선택지에서 저는 아예 지웠었거든요. 예, 그냥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럼 어디를 매수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살아봤던 데가 아무래도 눈에 많이 가고 그리고 서울시를 통틀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던 얘기가 무조건 대단지 아파트를 가야 된다. 어르신 분들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대단지를 무조건 가야 된다. 2,000세대가 거의 되는 그런 곳을 가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셔서 오케이 그러면 2,000세대에 준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인데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그 당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곳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매수를 하자라고 결정을 제가 하고 남편을 설득을 해서 너의 돈 다 가져와. 그래서 제 돈도 다 넣고 남편 돈도 다 넣고 나니까 딱 그 빌릴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대출액과 저희 돈 다 합치니까 딱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질렀죠. 네. 그럼 그때 돈이 구체적으로 뭐 매매 가격이 얼마였고 네. 얼마의 대출을 받고 뭐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처음에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거는 제가 3년 정도 근무를 해서 모은 3,000만 원. 그 다음에 남편은 외국인이어서 저보다 좀 일찍 한 3년 정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3,000만 원이랑 남편이 매수를 할 때쯤에 이제 통장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남편이 한 8,000만 원 조금 넘게 모아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뭐 사치를 한다거나 뭐 차에 관심,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운동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소비가 막 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돈을 착실히 잘 모아왔었고 그래서 부부가 합쳐서 한 1억 1천에서 2천 그 사이로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가 실제로 매수를 했는 아파트가 2억 6,50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당시에도 부동산에 가면은 소장님 물건 보여주세요. 저희는 방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너무 어리고 아직 못 뛰어다니고 하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고 갔는데 소장님이 그런 방을 여러 군데를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7년도 말이니까 가격이 막 엄청 올랐던 그런 시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장 작은 평형인 18평형을 보여달라고 해서 갔는데 다 막 이미 그때 2억 9,500. 이 집은 리모델링 했네? 이러면 3억 1천, 2천 막 이런 거예요. 베란다 트고 이랬는 데는 3억 2천인데도 있었어요. 18평이었는데. 그래서 야, 엄청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보 우리 이제 한국에 가면은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나는 2년마다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싫다. 우리 애기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 외국인인데 네이버 부동산을 자기가 막 그 틈나는 시간마다 자기가 막 봐가지고 그때 이미 시세가 2억 9천 후반대거나 3억 초반대거나 이랬는데 어디서 귀곡산장 같은 2억 6,500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시세보다 3천만 원 싼 곳이거든요. 네. 그런 데를 여기도 한번 연락을 해보자라고 자기가 딱 가지고 있다가 여기도 연락을 해봐라고 해가지고 사진으로 봐도 진짜 엄청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연락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 여기는 리모델링만 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약간 버는 느낌의 집이더라고요. 리모델링을 충분히 해도 시세보다 싸구나라는 게 아무것도 몰랐지만 산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거를 알 수 있어가지고 그 집을 2억 6,500만 원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뒤에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된 거죠. 예. 오, 너무 대단하다. 네. 처음인데 그래도 그렇게 금매를 또 찾아내시고 네. 또 리모델링까지 하시고 네. 그걸 착착착착 해나가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도 그 거의 1억 1,000만 원 가까이의 네. 시드머니를 모으셨잖아요. 네네네. 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드머니는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와 남편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엄마 아빠 집, 각자의 본가에 최대한 붙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 시작하고 나서 동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기들 보면은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동기들도 보면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적게는 60만 원, 많이 주면은 85만 원 정도 되는 가깝고 오피스텔이고 약간 거주 환경이 괜찮다 그러면 80만 원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사는 친구들 있었고 조금 근무지에서 멀지만 그래도 뭐 원룸이나 투룸 이 정도에 산다 그러면 한 60만 원, 65만 원 이랬는데 그 금액이 어쨌든 매달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산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었고 거기서 제가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딸이 초년생으로서 근무하면서 이제 어딘가에 거주지를 마련해서 있어야 되는데 월세 살게 하기는 싫으시고 이러니까 그래 그냥 너가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엄마의 덕을 본 게 저는 있고 남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인데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같은 집에서 계속 같이 살다가 저랑 이제 결혼을 하면서 떨어져 나온 케이스여서 가장 모으는데 주요했던 거는 각자 원래 살던 집에서 최대한 붙어서 살면서 주거비로 매월 나가는 그 금액을 무조건 세이브를 했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예. 너무 현명하시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허투루 돈 쓰지 않고 계속 네. 모으셨잖아요. 적금을 계속 하시고. 그렇죠. 되게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은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거에 정보도 정말 많고 막 잘하신다는 분들의 방법을 보면은 왜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엄청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이걸로 얼마 벌고 저걸로도 얼마 벌고 그리고 막 모으는 방법도 막 분리 막 해서 몇 프로는 뭐 주식에 몇 프로는 뭐 채권 뭐 달러 뭐 일반 그냥 저금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운용을 하는데 제가 처음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그런 걸 모르니까 아는 건 나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알려준 적금이란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게 모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모은 돈은 지금까지도 안 없어지고 새끼를 잘 치면서 불어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월급을 받으면 일단 무조건 100만 원은 적금 통장에 이체를 해놓고 나머지로 진짜 거지처럼 살아도 나머지로 왜 다달이 내가 나가는 비용이 조금 들쭉날쭉하고 처음에 근무를 하면은 내가 얼마를 쓰는지 내가 모르고 쓰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들쭉날쭉 이렇게 한 그게 있어도 그 비빌거리고 있어도 일단 100만 원은 넣고 나면은 적금은 못 빼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막 카카오뱅크 이런 게 있던 때도 아니어가지고 그거를 인출을 하려거나 하면은 은행에 가야 됐었어요. 근데 저는 직장생활 하니까 은행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돈 찾기가 어려운 구조인 적금 통장을 그때는 선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했었던 거고, 그렇게 한 3년을 모았죠. 근데 제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저처럼 모으는 것도 있었고 주식도 좀 하기도 했었고 조금 더 저보다는 다양하게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돈을 많이 모으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단 그냥 적금을 넣고 네네네. 선저축. 선택하고 남는 돈으로 그냥 맞춰서 사는 거. 네네. 그게 제일 네.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궁금한 게 처음에 그럼 그렇게 사셨던 집이 얼마 정도까지 올랐어요? 일단 그때 2억 6천 정도에 2억 매수하셨고 2억 6,500만 원에 매수를 했고, 저희가 실거주 2년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실거주를 2년 한 다음에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할 때 3억 4,900만 원에 그래도 1억 가까이 올랐다, 그쵸? 네네네네. 그렇게 매도를 하시고 한 번 더 갈아타신 거죠? 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갈아타기 위한 매도를 했던 거죠.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18평이라는 평형이 굉장히 작은 평수예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18평형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부부 둘이 살기에 좋다, 딱 좋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인 게 어른 두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최소한의 면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8평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가 언제나 누워만 있는 애인 게 아니라 아이가 큰단 말이죠. 그러면 걷다가 이제 막 뛰는 거예요. 한 4살 정도 되니까 애가 막 애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18평이 간신히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18평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크니까 옮겨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부부가 둘 다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근데 크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때까지도 저는 부동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되게 신기하죠. 이거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일단 아기가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더라도 자기 방 하나 정도는 있는 집인 곳에 지금 어쨌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도 채웠겠다. 지금쯤 옮겨가는 게 맞겠다는 걸로 제가 우겼고, 저희 남편이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약간 져주는 그림이 되면서 제가 원하는 곳에, 저희 원래 살던 아파트에 바로 맞은편에 평형이 원래 같은 단지여도 여러 평형이 섞여 있으니까 딱 진짜 그 다음 레벨인 21평으로 저희가 갈아타기를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막 부동산 장이나 이런 게 되게 평화로운 시점이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가 많이 갑자기 급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되게 평화로운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원하는 평형으로 한번 갈아탈 수 있었죠. 네. 그럼 그때 갈아타실 때 또 추가적인 또 비용이 발생하셨나요? 네, 발생했죠. 저희가 집 팔고 집을 매도한 금액이 3억 5천 정도였는데 방이 하나 더 있는 게 3억 9,500만 원. 저희가 팔았던 그 집보다 4천만 원, 4,500만 원 정도가 더 비쌌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도를 하면서 주택금융공사 대출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만큼을 이제 일시에 갚고 남는 금액에다가 다시 대출을 한 번 더 일으켜서 이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2억 원의 대출을 2억 원을 더 보태서 총 4억 원으로 3억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집을
샀었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저희는 1억 1천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시드가 2억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저랑 남편이랑 야 우리 둘이 1년 일한 것보다 얘가 더 많이 벌었다. 그 얘기를 지금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예. 진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시대는 맞는 길이구나라는 걸 그때 한 번 더 저희가 좀 실감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럼 그 갈아타기를 한 곳은 현재 더 많이 올랐겠죠? 지금도 지금 사실 20년도부터 21년도 거의 한 뭐 3분기, 4분기 초까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오르면서 저희도 그걸 사실 알고 그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가 샀던 그 시점에 또 다른 분들은 각자의 다른 이유들로 아파트를 전국에서 막 다 사셨었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아마 다들 사셨을 텐데 저희도 사실 저희 필요에 의해서 그냥 애가 크고 있으니까 그 이유 하나로 옮겼던 거거든요. 근데 옮기고 나니까 진짜 너무 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저희 단지가 막 자고 일어나니까 1,000만 원씩 올라가고 뭐야 그 다음날 되니까 2천만 원 올라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너무 신기했고 주변에서는 사실 그 시점에는 제가 그 아파트에 있다는 걸 아는 진짜 친한 친구들은 축하한다고 막 저한테 막 문자 보내고 야 너 거기 살지 않아? 너 축하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렸습니다. 고점까지 그럼 갔을 때 얼마 정도가 됐어요? 그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7억 100만 원까지 찍혔었어요. 그럼 지금 그래도 조정이 됐지만 네. 샀을 때보다 올랐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얼마 정도? 지금은 지금은 이제 실거래가로 보면은 5억 2천만 원, 1천만 원 그 사이로 저희 병영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래도 그때 또 잘 갈아타셨다. 네, 그렇죠. 네. 갈아타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산을 네. 늘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 결혼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집을 사지 않고 보통 전세로 많이 그쵸. 시작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이런 기회를 못 잡잖아요. 지금 소름이 끼치려고 그쵸? 해요. 예, 상상만 해도. 처음부터 선택을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 네. 라고 선택하셨고 네. 또 그 집이 올라졌고 네. 그 징검다리 삼아서 또 갈아타기를 했고 네.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지금 자산을 계속 늘려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어떤 걸 느꼈냐면 무조건 우리가 뭐 투자라고 뭐 한 두 채, 세 채, 네 채 또 많이 산다고 네. 뭐 사는 거 좋을 수 있지만 집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갈아타기를 통해서 자산을 정말 2배, 3배씩 이렇게 늘려갈 수 있다는 걸 현진이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실사례를 들으니까 네. 너무 진짜 이게 확실한 정말 방법이구나. 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워낙 요즘 매체들이 많고 막 몇십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꼭 집이 아니어도 막 10억 부자, 50억 부자, 20억 부자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소시민인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소식이 너무 빠르게 와닿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런데 가만히 찬찬히 내가 했던 것들을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일상을 사는데 나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구나라고 조금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산으로 하여금 뭔가 불어나가고 조금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숫자여서 팩트인 거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어떻게 남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뒤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나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나 개인은 과거의 나보다는 어쨌든 지금의 내가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틈틈이 하고는 하죠.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초기 재건축이라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동네는 모두 다 예비 안전 진단은 통과를 한 상태예요. 예, 통과를 안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대부분 재건축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안전 진단은 다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집도 이제 D등급이라고 해서 조건부 재건축을 받아놨고, 보통 D등급을 받으면 이제 이곳은 재건축이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는 그런 이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예비 안전 진단이 21년도 10월 달을 기점으로 통과된 게 이제 다 통보가 되고 나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정밀 안전 진단이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이제 모금이랑 좀 일반 이제 소유자 분들한테 어떻게 알릴까, 뭐 현수막, 배너 이런 거 이제 작성하고 만들고 이제 언제쯤 비치를 하자, 그런 거 이제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자산과 관련해서도 돈 버는 거,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어서 레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초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아직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이 한 10채는 있어야 내가 이제 현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초심자여서 사실은 응원의 말,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는 말을 드리는 게 가장 좀 진심이기도 하고 적절할 것 같기도 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위험하다고 이게 투자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면은 용어가 굉장히 막 낙후된 용어인 것 같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무서워 보이는 용어란 말이죠. 뭔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그걸 선택하려고 할 때는 좀 무서운 용어들이라 망설여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거는 쭉 하는 공부고 하면 할수록 나한테 자신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부자가 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제 채널에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현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